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앞서 2부에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경기 포천 가평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반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첫 질문에 한 기자께서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좀 의미를 담고 싶고요. 진작에 이런 기자회견이 좀 많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그 당선인의 평가대로는 국정 운영 변화로 바로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까? 소통에 대해서는 강조하셨고 예. 앞으로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기자회견, 또 더 많은 언론인들과의 이러한 자리를 만들겠다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거잖아요. 정말 예. 바뀌시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실 거기 때문에 바뀌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언론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지만 저희가 민간 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건전재정 기조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옳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조 안에서 다만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는 옳았지만 예. 운영을 좀 바뀌어야 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어제 분명히 이제 그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제 대다수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물론 이 특검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고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이제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진심을 좀 알았던 것이 그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라는 그 과정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생존자가 아닌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러한 것을 하면서 이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하셨고 네. 다시 이러한 일이 제발 없도록 이제 강조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초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박정훈 대령이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박정훈 대령이 그 처음에 기초조사라든지 이첩한 것이 대통령의 초심하고는 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예. 대통령의 그 초심하고 어긋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논리상으로 그게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사법부 판단과 다르게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행정부의 이런 행위들까지도 입장을 내고 밝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당의 국회의원 분들도 이 박정훈 대령 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고 좀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당선인께서 중요한 점을 저는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제 질문의 그 내용은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 수사 결과에 대한 경로설이었는데 답변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질책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답했던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책 취지에 따르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경로할 이유도 없고 용산이나 뭐 국방부 뭐에서 나서 가지고 수사 결과를 다시 축소하려고 할 이유와 동기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오히려 미스테리는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드렸지만 뭐 수사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제 말씀 못 하고 계신 것도 같긴 한데 네. 다만 이제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께 좀 그런 판단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 여당도 좀 이런 진정성 있는 말씀들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추가 질문 좀 하나만 드리면 예. 그러면 진짜로 그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수사 결과를 축소하려고 했다면 지금 당선인의 평가대로는 그 누군가 내지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뜻을 저해했고 오히려 중간에서 속칭 장난을 쳤다라는 이야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게 전제를 한다면요. 전제를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안 되죠. 그런 전제가 뭐 그런 전제로 한다면 예. 정말 그거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그런 것은 공수처 수사에서 아니 그러면 더더군다나 예, 밝혀내야죠. 더더군다나 특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면 예. 더더군다나 특검으로 더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고 특히 해당 비서관 관련한 비서관들도 지금 교체하고 있고 네. 충분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 논리로 뭐 특검을 가자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 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어제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표현을 했고 저는 사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여사께 가장 현명한 지위는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가장 국민들께 의혹이 있거나 바라는 점은 공정한 법의 집행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전 정부에서 충분한 수사가 끝났다라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수사 협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권력자와 가깝다고 하더라도 네. 공정한 법의 수사와 법의 집행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실에서도 협조할 것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도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그 검찰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기 있기 때문에 애가 언급하는 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대통령이. 예. 그럼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다음에 상당히 센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직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수사는 진행 중인데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거거든요. 이건 자기 지금 모순에 빠져 있는 헌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선 사건과의 대응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께서 바라는 지점도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들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포괄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예. 어떤 입장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를 내렸고 총선 예. 이후에 여기에 예.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 일단 두 가지인 거잖아요. 명품백 의혹 수수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고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 저출산 문제가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희 포천 가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이거든요. 이른바 인구 소멸 비슷한. 인구 소멸 위기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또 지방 의료에 대한 문제 또 지방 인프라에 대한 문제까지 다 연결되고 경기 북부 성장 전체와 연결되는 부분 직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뭐 부처를 신설해서 대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다만 결국에는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여태까지 저희가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저출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신설이 된다고 치면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약한 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약한 것을 좀 실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이 좀 이렇게 중첩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그 부처가 더 커지는 부처로 이해가 돼서 네. 좀 이렇게 통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가족부는 없애고 그 이제 가족기능 같은 경우는 저출생 대응 기획부로 이제 그 흡수 통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에 대한 좀 입장 좀 여쭤보겠는데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지금 먼저 뭐 몇 표 얻었는지는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이겼다. 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71. 예. 70표 공개된 걸로 맞죠? 알고 있습니다. 예. 압도적 표차했던 거 맞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TK 아니냐. 그다음에 또 그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을까 친윤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도 어렵고 당도 어렵잖아요. 근데 추경호 대표께서는 기재부 총리도 하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부처 관료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발 뭐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 정세도 어렵고 그 상황에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런 정책 중심의 정당을 나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담겨 있는 민심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는 게 대부분의 어떤 그 평가잖아요. 예. 그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녹아 있다라는 건데 예, 예.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전직 경제부총리 추경호 의원 아닌가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제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순댓국 한 그릇을 지금 10,000원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체감하고 있고요. 예. 다만 뭐 추경호 부총리 하시면서 부총리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뭐 기재부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그 미국발 뭐 굉장히 20몇 배가 뛰는 그 금리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선방하고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민간주도 성장을 이끌면서 저희가 어제도 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를 늘렸던 것도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이런 것은 아마 반대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평가가 내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민생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질 게 아니라 그나마 선방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역할하시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뭐 몇 안 되는 굉장히 유능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로 결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과 배현재 의원 간의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그분들 간의 설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 통화 녹취록 공개한 것은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좀 신의를 좀 그러니까 사인 간에서 대해서도 통화 녹취 공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쳇말로 어디 무서워서 통화 한번 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당선인들도 계시고. 예. 그래요. 좀 그건 과했다. 예.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뭐 그걸 꼭 늦추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지금 그 전개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기조국에 듣기로도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6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실무 준비만 하는데. 실무 준비하고 게다가 이번 비대위는 출범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 룰 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심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 이 논의도 의견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따지면 2주 정도 2, 3주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60일, 70일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출범해도 7월, 8월에 출범할 비대위 저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말 그대로 정말 이 상황들을 설명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뭐 특정 당권 주자를 뭐 띄우거나 억압하려고 했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특정 당권 주자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요즘 많은 언론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출마설을 제기하고 있어서 글쎄요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가치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예. 당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의 입장에서는 출마했으면 좋겠고요. 당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흥행해야 되잖아요. 네. 당권 주자가 많이 나오고 또 언론에 홍보도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뭐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권 주자를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지도부가 리스크가 많은 지도부잖아요. 저희가 2년 동안 가야 되고 지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부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도 그냥은 못 보내드리고 마지막 질문. 혹시 비대위 합류하는 제안은 없었습니까? 뭐 황우여 위원장한테 전화 받은 바 없습니다. 예. 아 진짜로? 예. 그러다가 나중에 비대위원 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